자, 조금 쉬셨나요? 네, 지금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법률적인 거라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앞 시간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좀 당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들은 마약류 범죄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약류 법상 마약류가 어떤 거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마약류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행동들이 마약류 범죄로 의율돼서 처벌받는지를 한번 그 규정, 이 내용상 마약류 뭐 투약이나 판매나 밀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마약류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통계치를 이번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것들이 현황을 이제 지금 이번 달 6월이잖아요. 조만간 대검찰청에서 마약류 범죄 백서라고 해서 지난 25년에 얼마 정도 나왔다. 그리고 직업군들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저희가 매달 통계치를 내는 게 있어서 25년도 통계치를 미리 좀 확인해서 여기다 반영을 해서 살펴보면요. 자, 21년부터 이제 최근 5년 정도 거까지 보시면 2023년 정말 엄청나게 많이 검거됐죠. 2만 7천 명. 마치 좀 줄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마약류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라고 들으셨죠? 우리 암수 범죄라는 게 범죄는 발생했지만 검거하지 못한 것 또는 발생했지만 이제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암수 범죄인데 대표적인 게 성범죄도 마찬가지죠. 뭐 시위 이전에는 또 자신이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외부에 드러내놓지 못해갖고 발생했는데도 통계치에 잡히지 않았고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만 예전에 뭐 DNA 이런 게 또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이런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암수 범죄의 대표적인 범죄가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가 왜 암수 범죄냐면요. 실제적으로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마약 범죄는요, 한 번 투약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 어때요?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번을 했다 하더라도 검거됐을 때 그 100번을 마약사범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진술하는 일은 없죠. 즉, 자수를 하지 않겠죠. 최대한 자신의 마약 범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약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검거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핸드폰 뭐 이런 거 압수된다고 하고 수사기관에 갔을 때는 뭘 하냐? 소변이랑 모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받아와서 간이 키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많은 그 약물들을 막 한꺼번에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거의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때때로는 좀 약간 그 부정확해가지고 정밀 검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두 줄이 나오면 음성이고요. 한 줄이 나오면 양성, 즉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소변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소변에서 나올 때는 이제 신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통상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까지 체내에 있다가 나온다라고 봐서 본인이 자백하지 않아도 7일에서 10일 사이에 투약한 것으로 법원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요. 근데 이제 모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평균적인 사람들은 1cm 정도 자란다고 봐서 모발을 그 모근에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3cm 단위로 구분을 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발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앞서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저 투약했어요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범죄로 인정되지만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투약한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러프하게 한 뭐 세 달 이렇게 잡다 보니까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면 공소 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정이 법원에서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례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에서는 모든 것이 남죠.
마약사범들이 이제 마약, 특히나 이제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투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약하다 보니까 모발이 이렇게 이제 검사에 들어간다 하면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투약한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본인이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이 된다거나 중독이 심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어 보여가지고 탈염색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모발 검사에 대비를 해도요. 우리나라 그 국가수가 되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 돌리다 보니까 모발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탈염색을 해서 모발에서 안 나오게 한다는 약도 있어요. 해외에서 직구해가지고 모발 뭐 이렇게 염색을 하면 그걸 사용해서 염색을 하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상술이었는지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돼서 오히려 되게 재질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암수 범죄다 보니까 암수율이 얼마냐면요. 박성수 교수님 말에 그 연구에 의하면 한 26.78?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현장에서 이런 겁니다. 마약 사범 한 명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은 마약 범죄, 마약 인수가 한 26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가 보는데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마약 사범 한 사람과 관련된 또 다른 숨어 있는 마약 사범들이. 그래서 2만 명이라고 하면 뭐 지금 28, 26 뭐 이렇게 대비해 보면 엄청난 거죠. 암수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지금 드러난 통계치에 드러난 18,000명 또는 2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의 100만 정도에 이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봐보세요. 단속 현황에 보면 뭐 2만 3천 명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사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지금 필로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향정성 의약품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최근에는 그 향정성 의약품 중에 케타민, 엑스터시가 굉장히 많이 젊은 층들, 우리가 클럽 마약으로 많이 쓰고 클럽에 가서 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향정성 의약품에 들어가고 또 어때요? ADHD,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불법 유통에 의해서 발각된다거나 수면제, 뭐 이런 것들 불법 유통에서 단속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 이렇게 다 향정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합계해서 2만 3천 명 중에 제일 많은 게 향정성 의약품이 통계치에서 제일 많이 잡히고요. 재범률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렇게 봐보시면 재범률이 꽤 높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34.5. 그리고 그 재복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서 실형을 살고 금고 이상 살고 나온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재복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전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교정본부 내에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심리치료과도 만들고 중독 전담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하다 보니까 재복용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며칠 전 뉴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10몇 프로나 이렇게 감소됐다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이게 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3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어 이렇게 치료 재활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그리고 이렇게 뭐 재범률, 재범 현황 이렇게 보시면 향정이 이렇게 필로폰 이런 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재범률이 꽤 높죠. 여기 대마도 봐보면 꽤 높죠. 대마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다른 걸 안 하고 저는 대마만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마약은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몇 번 뭐 경험할 일이 있었지만 저는 대마면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필로폰은 같은 마약 사범들끼리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중독이 심하고 얼마나 인생의 낭떠러지로 가는지를, 낭떠러지에 빠지는지를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변호사님, 우리도 그 필로폰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도 알아요. 이게 또 보이는 게 또 주사기를 꽂는 거잖아요. 케타민, 엑스터시는 코로 하거나 뭐 단순히 알약을 삼키는 거고, 아까 말했던 합성대마나 이 대마 액상을 하는 거는 전자담배로 하니까 신체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전처럼 주사기를 꽂고 하는 그 필로폰에 대한 거는 거부 반응이 꽤 크다는 거를 요즘 좀 더 많이 제가 사건을 하면서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화면을 하나 왜 넣냐면 이제 좀 지겨운 중에 도대체 마약을 한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이게 마약류 월간 동향이라고 대검찰청에서 매달 발행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필로폰 이게 100g 이상이나 할 때 도메로 우유라고요. 1g 보통 이제 1g씩 사거든요. 진짜 가격이 많이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요. 필로폰 1g은 최소 뭐 7, 80, 6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40만 원에 유통이 돼요. 이게 이 동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류가 많아졌고 이것들도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가격 경쟁을 하나 봐요. 왜? 텔레그램상 이제 이렇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좀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변호사님 요즘에는 그 필로폰이요 질이 떨어져서 별로 느낌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면 소비자의 후기 같은 거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후기 올려주시면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자네들은 필로폰 이렇게 그 품질 보증한다. 그리고 양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올려요. 이렇게 보면 케타민이 25만 원 정도예요. 1g에. 근데 케타민 여러분들 제가 아까 흰색 가루라 그랬잖아요. 요게 진짜 젊은이들한테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코로 이렇게 지폐를 돌돌 말아서 코에다 대고 흡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게 코카인을 하는 건지 그 뭐죠? 케타민을 하는 건지 이렇게 좀 모를 때도 있어요. 영화 독점 보시면 코로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코카인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정신이 바짝 든다 그러죠. 근데 이 케타민은요. 좀 이렇게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동물용 마취제고 성형외과 피부과에 가면 이렇게 마취제로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케타민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불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냐면 케타민을 막 흡입하고 일부러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저 마취제는 케타민으로 해서 시술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변이나 모발에서 나왔을 때 너 불법으로 케타민 했지?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닌데요, 그, 피부과 가서 시술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내는 거예요. 모발이나 소변에서 나올 때 대응하려고. 그걸 또 이용해서 이제 또 병원에서들 또 이렇게 서로 윈윈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케타민을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25만 원 1g 금방 한다고 합니다. 이게 노곤하고 이렇게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기분이고 좀 다행감을 좀 주고 완전히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축 늘어져서 이러고 집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의뢰인들 중에는. 아유, 그래서 조금 이게 돈은 엄청 많이 들어요. 하루에 막 10g씩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코가 좀 다 상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JWH018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합성대마입니다. 1g에. 이게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 후유증도 굉장히 심해서 자살하는 친구들도 좀 많고요. 여러 가지 마약을 하면 후유증으로 좀 우울감 이런 것도 많아서 최근에 20, 30대들 자살을 보면 마약으로 인한 것들이 많지만 이게 통계치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중독자들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러다 젊은 친구들이 진짜 너무 많이 살아야지만 뭘 하는 건데 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만났던 중독자들 의뢰인들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약류 범죄 처리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수죠. 드러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드러나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CCTV를 보니까 누군가가 막 그 집 앞에서 빌라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밤에. 저게 뭐지? 그 집주인이 좀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집집마다 좀 보안을 위해서 CCTV를 많이 달아놓잖아요. 설치를 해놓는데 그 집주인이 보고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나왔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요, 저 그 어떤 그 뭐 소방기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얘기해봐. 못하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실대로 저 마약 드랍하다가 여기 숨겨놓고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그 필로폰 중독자들 중에는 소위 말하면 상태가 왔다 그러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상태 온다는 거. 그러니까 환각에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오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경찰에 가서 저 마약했어요 하고 신고를 자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자수라고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온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막 벌벌 떨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유치장에 이제 있다가 약이 좀 깰 때쯤 되면 자기가 왜 자수했는지 막 후회를 해요. 근데 실은 이럴 때 저는 조금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급성일 때는 정신과를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충분히 재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한 번의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린 보통은 좀 구속을 시키거나 당장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또 구속을 하거나 실형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렇게 조금 안타까워요. 제대로 그 치료 재활이 계속 이어져야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이 혼자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처벌받았다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고 다음에 그 일을 안 하는 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시피. 물론 이성적인 사람은 그러겠죠. 근데 이미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금 손상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만나봤더니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이거를 했을 때의 불이익과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뭐 이런 균형을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럼 했을 때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어도 누르는 이성적인 게 있다면 이분들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스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거를 누르만큼의 합리화를 100가지를 시켜요. 난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해도 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절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발각이 안 돼.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엔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할 거야. 100가지 합리화를 시켜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너는 처벌받으니까 하지 마. 이게 사고가 되지 않아요. 이미 뇌가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 범죄가 되면 초범일 때 한해서 기소유예를 해줍니다. 아주 기소유예. 무슨 용어냐면요. 범죄는 저질러졌고 범죄로는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하지 않겠다. 단 한 번에 한해서 기소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해주고 불기소로 남겨두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소가 된다는 거는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전과 있으세요? 이전에 처벌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저 전과 없는데요? 본인 옛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나왔던데 벌금이 전과인가요? 이래요. 벌금이 전과입니다. 네. 근데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로 인정되지만 기소유예는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전과로 인정이 안 돼요. 다만 마약류 사범에 있어서는 이 기소유예도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마약류 사범은 저질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약류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만 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체크하는 순간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가려고 한다거나 사업할 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되는 업무차, 미국 이런 데 캐나다 갈 때 가셔야 되는 분들 비자가 안 나와서 어,
못 가실 수도 있어요. 회사에다가 설명할 수도 없고. 뭐 공기업은 당연히 통보가 되고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여자 선생님인데 마약류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공립학교더라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제 학교에서 잘리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 정도까지 발각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학교 선생님인데 또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소유예는 초범에 한해서, 그 단순 투약자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고, 단약 의지가 강하고 이러면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로, 처벌을 유예하는 이런 거예요. 이거가 기소유예가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랑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랑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더 생긴 게 사법치료재활 연계조건부 기소유예요. 이게 실은 그 보호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안에 이제 포함돼서 통계치에 잡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까지 다 이어져서 사회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로 연계돼서 가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사법치료재활 그 연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교육기술조건부 기소유예는 이게 제일 가벼운 거예요, 실은. 교육기술조건부 기소유예는 28시간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에 가서 하루에 7시간 4일만 교육을 받고 나면 사법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요거를 놓쳐가지고 기소된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소가 되는 순간 전과가 생겨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약한 처벌인데 요거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서 기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런 건데 실은 우리나라가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늘고 있는 게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게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가서 소변검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마약에 대한 교육도 받고 치료도 이렇게 병원 가서 상담도 하게 하고 이거 6개월을 잘 마치면 이제 기소유예가 끝나서 완전히 사법 절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범이고 단순 투약자니까 가볍게 교육만 받으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한 번에 안에서 줄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미 발각된 게 초범인 거지 10년 동안 마약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 암수니까 자기가 했던 범죄가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스크린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어쨌거나 사법기관에 발각된 게 초범이니까 한 번에 한해서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이래서 지금 7시간씩 4일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로 최소한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처럼 6개월 못 넘겨서 기소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중독이니까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도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6개월을 못 넘겨서 기소가 돼서 추가로 발각된 범죄까지 해서 또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관찰소에서도 소변 검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도 아니 6개월을 왜 못 버텨? 한번 그렇게 들켜서 엄청나게 혼나고 두렵고 막상 마약을 할 땐 몰랐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해요.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독된 뇌는 계속 뭐 갈망이라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면 또 쉽게 그 선택을 하게 되죠, 마약을.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들이 초범이고, 단순 투약자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가족들 유대관계도 확실하고, 단약 의지도 강하고, 이런다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고, 그 다음 사안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면 기소유예를 해주지 않고 법원으로 넘깁니다. 법원으로 넘겼을 때는
법원에서 가장 선고를 이렇게 제일 잘 받는 게 초범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돼요. 선고유예는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아주 드물어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러지만 우리는 보통 초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주죠. 그것도 단순 투약사범으로서 조금 기소유예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중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거는 초범에 한해서 그리고 단약 의지 강하고 재범에 우려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강하고 뭐 이렇다면 해주는데 이 집행유예가요,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난리를 치시고, 뭐 연예인들은 다 집행유예 해줘. 막 이러시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소유예, 보호관찰 위탁조건부 6개월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근데 집행유예는요,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범일 때 단순 투약자들 제일 적게 보통 선고를 받는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선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는 2년 동안 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무난히 잘 넘기면 1년을 실형을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2년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좀 더 중하면 판사님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줄 때도 있어요. 집행유예 4년을 넘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집행유예 받고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절대 발각 안 될 거야. 이제 그 발각 안 되는 많은 방법들을 더 많이 공부하죠. 이분들은. 마약을 끊을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제가 구속된 중독자분들, 사건을 맡다 보면 저한테는 변호사님 저 이번에 나가면 절대 안 하고 이제 마약이 지겨워요. 정말 이 마약 때문에 너무 잃은 것도 많고요. 그랬는데 또 연락이 옵니다. 어디 어디에 또 구속돼 있다고. 그만큼 자기 의지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 환경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걸 배워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 안에서 배워오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냐? 그런데 밖에서 또 그만큼의 단약 의지가 생길 만한 동기가 뭐가 있냐? 저는 실은 처벌 위주가 아니어야 된다. 그 안에 구금이 다가 아니다. 늘 얘기했지만 때때로는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저분이 과연 밖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저렇게 좀 크게 뻥 이렇게 자신이 돌아볼 만한 그리고 내가 온전히 쉴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강제적인 단약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도 동부구치소 갔다가 우리 의뢰인이 변호사님 운동하다가 어떤 형님을 만났는데 변호사님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누군지 가만히 들었더니 출소한 지 6개월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한테는 와이프랑 단약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변호사님 나가면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구속이 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알죠. 이번에는 누범이라고. 누범은 뭔지 아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또다시 이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 이게 누범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범이 왜 그 따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2배 가중이에요. 형을 2배 가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에 만약에 1년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형을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많은 마약 범죄들을 배우고. 그래서 초범일 때 한해서 주어지는 이 집행유예가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이 집행유예를 못 넘겨서 또 범죄가 발각돼서 집행유예를 못 넘겨서 앞에 것도 살고 추가로 발각된 범죄까지 사는.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집행유예 때 소변 검사를 해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몰래 몰래 하다가 남의 소변까지 몰래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제 의뢰인도 봤어요. 그것까지 드러나가지고 판사님한테 더 혼났죠. 업무 방해도 되고. 그 정도로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인의 그 환경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재범을 해서 집행유예도 취소돼서 실형을 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치를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 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한 번도 안 하고 잘 넘기는 사람이 한 1%나 될까? 저는 99%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각이 안 될 뿐이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투를 하는 거죠. 딱 보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뭐 세 번, 그다음에 좀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 텀을 길게 하거든요. 그리고 보관장관이 아 너는 여지껏 소변 검사에서 한 번도 안 나왔고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는 게 우리가 좀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소변 검사 끝나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때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시 검사를 보관찰소에서 하기도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에서 중간에 그냥 훅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치료 감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청구했을 때 치료 감호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치료감호 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재범을 하고 삼범을 할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게 너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 그 중독자들이 치료 감호를 받겠다고 해도 검사가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중독 판정을 받아도 법원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앞서 제가 집행유예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치료 명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 실형을 안 주고 나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라고 치료 명령.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강하고 오히려 사회 내에 두면 단약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너무 명확하다. 예를 들면 뭐 회사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잃을 게 더 많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면 치료 명령을 부과해서 집행유예를 해주시면 좋은데 법원으로서는 그래도 한번 혼나야 돼. 이래서 집행유예의 치료명령 부과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치료명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아서 법원이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앞서 이제 그 보관차를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보관찰소에 가는데 보관찰소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까 개인 1인당 맞는 인원도 되게 많고 소변 검사도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전화해서 막 연기하고 지방 있다 그러고 1인당 맞는 수가 많아서 이게 라포가 잘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약 의지도 계속 강화시켜 줘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약 법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좀 전에 제가 그 보건자수 위탁조건부 내에 잡히는 사법치료재활연계 모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사람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을 대상자인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잘 맞히면 기소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연계해서 재활까지 연계한다. 근데 요걸 못 맞히면 다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다. 요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좀 봐보시면 얼마나 통계치에서 잡히냐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병원에 입원하는 거 20명 정도. 지금 우리 아까 마약사범 통계치가 얼마였어요? 2만 4천 명, 2만 3천 명 그랬잖아요. 초범의 비율 뭐 따지더라도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위탁조건부 342명. 요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 어, 우리가 교육이수조건부가 제일 많아요. 교육이수조건부가. 음. 요것들을 저는 교육만으로 그렇게 빨리 사법 절차 내에서 이렇게 비껴가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좀 더 강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프레쉬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오랫동안 저는 왜 사회 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치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크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중독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치료의 필요성도 인식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처음에는 어떻더라도 일단 교육을 받고 나서 꾸준히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선도조건부 기소회가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24년에 521명에서 25년에 좀 많이 줄었죠.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게 좀 많은 인력들이 또 개입이 돼야 되는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처벌이 그래서 좀 어떠냐 하고 봐보면요. 24년도 통계치입니다. 실형 할게요. 이게 밑에 거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실형이 왜 이렇게 많아? 그만큼 재범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초범일 때 단약 의지가 강하고 사회 내 유대 관계가 이렇게 있고 사회적 지지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집행유예를 해줍니다. 단순하게 투약자인 경우 초범이고 이렇다면 해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형이 훨씬 많겠죠. 이거 선고유예도 보세요. 단 한 명 있어요. 그리고 향정이 가장 또 크죠. 이렇게 실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재범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 중독이 가장 향정이 좀 더 심하고 뭐 대마 마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통계치를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9세 이하 이렇게 봐보시면 통계치 봐보시면 450명, 21년부터 450명, 2025년 674명, 19세 이하예요. 19세 이하. 통계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암수율 한 28%, 30% 이렇게 하면 만 명이 넘는 건가? 하여튼 통계치를 봐보면 꽤 많은. 근데 이렇게 왜 암수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마약을 중독돼서 하는 이분들이 실은 혼자만 하지 않아요.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담배를 흡연하실 때 이렇게 봐보면 혼자 이렇게 태우는 것보다 담배를 같이 태우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마약을 투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제가 조금 웃겨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프로포폴로 이제 처벌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프로포폴 사용이 한 1억 6천 정도 됐어요. 돈 엄청 많이 쓰는 거고, 저는 실은 마약류 중에 제일 심각하게 사용자 중에 심각하다고 보는 사용자가 그 어떤 마약류보다 프로포폴 마약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이 프로포폴이 의료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 불법 마약류나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병원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중독이 제일 심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프로포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할 때 아주 깜빡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깜빡 잠드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뭐 몇 분만에 깰 때도 있고 뭐 몇 시간까지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건하는 분 중에는 하루에 뭐 500, 1000을 금방 써요. 그러니까 1억 몇 천씩을 쓰는데 더 제가 웃긴 대목이 뭐냐면 가서 다 누워서 자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걸 전문으로 투약시켜주는 병원이 있는데 차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자는 거를 떼거지로 가요. 몇 명이서. 남자 몇 명이서 프로포폴 맞으려고 떼거지로 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가서 자는 건데 너네들은 왜 거기를 떼거지로 가니? 그랬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이 친구들은 불법 마약류를 또 해요. 코카인 같은 것도 하고 케타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는 각성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서 또 프로포폴을 하러 간대요. 또는 뭐 불법 마약류 때문에 잠을 계속 못 자고 수면제로 안 되니까 또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러 가는데 그렇게 여러 명 단체로 막 봉고차에 같이 타가지고 누워서 잠만 자고 같이 나오고 되게 웃기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기본 몇 억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쓰여지는 것들을 보고 본인들은 근데 중독이 아니라고 하고, 심각성을 몰라서 최근에는 프로포폴 처벌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19세 이하의 그 마약 단속을 보면,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면 마약을, 심각한 마약을 했나? 필로폰 같은 걸 했나? 그런 것도 있는 수도 있지만, 여기는 ADHD,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마무리된 사건도, 대학교 1학년이고 19세 이하인데, 필로폰을 텔레그램에서 계속 같이 사서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했다가, 그 비트코인 계좌가 털려가지고 발각이 돼서 조사를 받은 친구들인데, 제가 그 소년분류 심사원에 가서 봤더니 꽤 많은 그 학생들이 마약류로 소년분류 심사원에 와 있더라고요. 소년분류 심사원은 일단은 얘네들을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적당한지를 소년원을 보낼지, 부모한테 위탁을 할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지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소년분류 심사원에 뭐 4주를 보내기도 하고, 뭐 2달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동안 거의 구금 생활이에요. 못 나가요. 밥 먹을 때도 누구랑 눈 마주치고 웃고 이러지도 못해요. 엄격하게 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감옥이죠, 애들한테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이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심각한 게 이 친구들은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기도 전에 마약류를 경험하고 또 잃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소년에 대한 거는 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다 보니까 크게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독이 돼서 앞으로 생활하게 되면 어른들도 끊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뇌가 이미 적응이 돼버리면 앞으로 더 오랜 남은 시간 동안을 중독에 빠져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심각하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또 다른 또래 친구들이 권할 때 쉽게 거절하는 친구도 있지만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참 그럴 때겠죠. 그냥 쟤도 하는데 별거 아니네? 야, 너도 해봐. 제가 맡았던 그 친구도 너 마약이 위험한지는 알지 않았니? 근데 왜 마약을 해보자 그럴 때 거절은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눈 동글동글 이렇게 막 해맑은 표정으로 궁금해서 해봤대요. 필로폰을. 아주 놀랬어요. 그리고 주사기로 했대요. 너 주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친구가 놔줬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주사 꽂는 법도 배우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참 더 심각하다. 왜? 이게 혼자 하지 않고 계속 옆에 확산을 시키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재감염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약이 그렇거든요. 혼자 하지 않아요. 나름 좋아서 같이 하자는 것도 있고, 그 기분을 같이 느끼면서 불법이니까 또 위험해서 또 같이 하자는 걸 수도 있고, 좀 많이 같이 하려고 해요. 음. 심지어는 프로포폴 누워서 같이 자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 드러난 이 수치가 다가 아니라 갈수록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치료 제한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확산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성인에 대해서 절차가 있다면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년법이란 게 있어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된다, 하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했었거든요. 왜? 이 친구들은 가장 문제가 범죄 소년은 14세에서 19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소년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도 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요.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을 못 해요. 가장 센 게 소년원 10호 처분, 2년간. 그리고 왜 이게 또 중요하냐? 촉법 소년은 전과가 되지 않아요.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형사처벌도 안 받으니까 우리는 해도 괜찮아. 경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제가 봤던 애는 불법 일을 시키면서 촉법소년한테 시켜요. 야,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네가 가서 해. 걔한테 가서 욕하고 때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소년 사건을 맡고 계신 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죄질도 너무 심각한데, 이게 소년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애들이 잠깐 뭐 부모랑 하고 울고, 그냥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드러나는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사건들도 많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거는 반대예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어른들의 책임인 거거든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좀 더 바르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뇌가 다친 뇌 질환자들한테 너 10년 주면 안 할래? 쉽게 그게 합리화를 한다니까요. 이번에는 발각이 안 돼. 이래서 발각이 안 되고 나는 이래서 해도 되고. 다만,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판매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중독에 빠뜨리고 중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 마약의 심각성도 모르고 드랍을 하는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면 또 너무 딱해요. 그래서 정말 예방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야 판매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득이 점점 없어지니까 우리가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마약은요 되게 웃겨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해요. 자신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막 서비스도 주고요. 응,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뭐 서비스로 색다른 마약도 주고, 막 양도 좀 더 주고, 어떨 때는 여자애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래요. 아주 이상한 그 영업 방법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요. 나름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해져야 되는데 좀 더 엄해지고 났더니 좀 놀랬어요. 어떤 판매자가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이제는 판매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밀반입하고 판매해도 몇 년 안 살면 나갔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처벌이 세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도 그 판매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렇게 그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못하고 소년보호 처분만 하고 범죄소년 요거는 형사처벌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요, 경찰, 검찰, 여기서 소년부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가서 이제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년인 경우에는 어른들과 같은 교도소를 못 가고 소년교도소,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남부교도소인가? 거기에 만델라 학교가 있어요. 그 가끔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검정고시 봐서 몇 명이 대학을 이렇게 합격을 했다거나 뭐 검정고시 이렇게 합격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요. 음. 그래서 그 교정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이 생활하지 않게 하고 성인과 분류해서 좀 더 그 안에서 제대로 교정교화를 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소년화에 대해서도 아주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것도 우리는 앞서 제가 통계치에 보여드렸다시피 소년은 많지 않았고 최근에 이렇게 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많이 생겨서 그렇지 이전에는 소년 마약 사범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단순히 교육시키고 부모가 잘 케어하겠다 그러면 기소유예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사안이 점점 심각해져서 교육이수조건부로만 하기도 어렵고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뭐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많이 이게 마약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누군가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도 끌어들이고 투약자도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생길 거를 뭐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소는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은 지금 19세 미만을 이렇게 봐보면 경찰, 검찰에서 바로 여기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 이렇게 가정법원으로 보내던가 여기 가서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보호 처분을 해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음, 형사재판을 받게 해요. 아까 어떻게 해요? 14세에서 19세. 그런데 부모님들이 왜 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하려고 하냐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인정되지 않아요. 전과가 기소유예도 아까 전과가 아니거든요. 그냥 수사받은 적이 있다는 거지만 소년보호 처분은 몇 번을 받아도 전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큰 사고를 쳤더라도 소년법원에 가서, 어, 가정법원 소년부 이렇게 가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를 원해요. 소년보호 처분은 몇 가지가 있냐?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6개월 소년원 그리고 10호 처분은 2년 내. 이번에 제가 했던 그 마약 대학교 1학년인 친구는 판사님이 혼을 내시면서 소년분류 심사원에 보내가지고 너 얼마나 잘 있고 네가 얼마나 지금 개전에 정이 있는지 보겠다 하고 소년분류 심사원에 6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6주를 못 갔죠.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해주셨냐? 1호 부모한테 위탁 그리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여기 장기보관찰 2년을 붙였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오호처분, 부모한테도 마약 교육 받아라 하고 내보내셨어요. 얘가 막 울면서 엄청 떨었어요. 왜? 얘는 여기 소년보호처분 마약으로는 처음이지만 다른 그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보호처분을 2번이나 받았거든요. 100% 본인은 소년원 처분을 받을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마약에 대해서 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고 네가 성인이었으면 너는 재판을 받아야 됐을 거다. 그러면 전과로 남았을 거다. 이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너 이거 정말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치료병원 열심히 꾸준히 다녀야 된다. 이거 100% 재발해서 재범으로 돼서 처벌 또 받게 되더라. 명심해라.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이에요. 음. 요런 게 좀 다르고 소년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해요. 가끔 기사에서 이제 그 소년에 대해서 뭐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을 진행했고 4번부터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고 다시 뵙겠습니다.